안녕하세요. 이렇다 22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니쌤입니다. 네, 그리고 알파조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네, 요즘 차인쌤 뭐 새로운 거 시작하셨다고. 네네. 네. 제가 오늘 차분하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차분해 보이는데요. 네, 공식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녹색당 제6기 공동대표로 출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출마하시지 않으셨어요? 작년 11월에 원래 첫 네네. 출마가 있었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세 번에 걸쳐서 저희 그 당헌에 따르면 반드시 여성 후보가 1인 이상이어야 돼요. 공동대표 시절인데 네. 여성 후보가 출마하지 못해서 계속 연기가 됐다가 이번에 여성 후보가 네네. 드디어 출마해서 네. 네 번째 성사가 됐습니다. 네 번째요? 선생님 투표 언제 해요? 투표는 이제 다음 달이면 7월인가요? 네, 7월 네네.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투표니까 네. 네, 혹시 그러면 방송을 좀 듣고 계신 선거운동 녹색당 기간이 좀 있구나. 당원들은 다 투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이길 것 같으세요? 어디 경쟁자가 있나요? 그게 당연히 있지. 남자 후보는 2명이니까 네, 남자 네, 네. 후보는 경선, 여자 후보는 이제 단선인데 네네. 여자 후보는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거에라는 게 이게 좀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선거에 처음 나가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장선거 나가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초중고 때 반장선거 나가고 처음이에요. 네네. 저는 총학 같은 것도 안 나가본 사람인데 네네. 좀 긴장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승부는. 근데 원래 될 것 같아요. 남들처럼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낌이 없어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네.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니까 네네. 이제 한 조금 시간 약간 지나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네, 상황. 분위기 파악이 좀 네네.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저도 좀 관심 갖고 네. 가야 되겠네요. 그럼 남자가 만약에 한 명 후보면은 네. 그것도 그것도 여성 단선입니다. 그냥 그래도 찬반 투표는 할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찬반으로 네. 해서 경선을 하게 하면 토론회가 되고 네네. 단선이 되면 간담회를 하거든요. 벌써 이제 회의 형식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일단 50%를 넘기면 만약 단선 네. 후보였으면 50%를 넘기면 되는 거야. 당선이고. 예. 안 되면 안 해요. 선거하면 재밌기는 하죠. 약간 재밌어야겠죠. 선거는 예. 재밌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경쟁자가 있어야 그렇지. 선거하는 맛이 선거가 나지. 또, 선거 맛이 나고 또 이제 그 흥미로운데. 때문에 선거하는 거지. 근데 우리 당이 아마 경선이 처음인가 오랜만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럼요. 예, 예. 원래 항상 단선 이렇게 단선이 나왔었던 많았어요. 거예요. 거의 주로 예. 뭐 그랬죠. 예. 그 내부적으로 사전 조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후보가 그냥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나선 후보가 좀 없어요? 나선 후보가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나선 후보가 없고, 쉽지 않았죠. 거의 소수 정당의 그 대표 선거는 늘 그렇게 좀 어려워요. 모셔야 되는 상황. 이것도 너무 자괴감이 들긴 하는데. 당 네. 대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손드는 사람, 저여줘요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좀 어려운 명예 뭐라고 불러야 되나? 봉사직이죠. 봉사직이죠. 명예직 분명히 명예직이라고 네.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어쨌든 지금까지도 봉사직. 월급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네네, 이제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봉사직이라고 하는 게 완전 맞겠네. 봉사직이죠. 활동비 정도는 있었어도 활동비, 뭐 그거는 뭐 예. 급여로는 급여 가능하지가 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큰 거대 정당들은 당 대표하면 월급이 나오겠죠? 나는 뭐 전혀 안 모르겠어요. 돼봐서 전 정확하게 안 모르는데 돼봐서 모르겠네. 아니 그 네. 저기 누구지? 이준석이 네. 당 대표 됐는데 걔가 네. 직업이 원래 있었나 아니면 정치인이 직업이었나 뭐 저는 직업이 그것도- 방송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방송인이었으면 방송으로 이제 네. 그 수입을 그러니까 부정기적이겠지만 어쨌든 수입이 있었던 그 거고. 친구는 많이 나갔으니까 수입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러면 방송인이 수입이었다. 그러니까 수입원으로 보면 직업이 네, 그렇겠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었던 거지. 그렇죠. 거기는 카드가 나온대요. 아하. 네, 아니, 근데 대표한테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비용. 네네네. 일 테고 음, 그냥 음. 월급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닌 그렇게 되면 거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정말 정치인이 되면 네. 당 대표가 되면 당직을 갖는 거니까 그 정도 네네네. 거대 정당이는 월급을 줘서 진짜 이제 정식 정당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정치인이 되는 그러니까 본업이 제가 이준석이 만나면 방송인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궁금해요. 이제 그 네. 수입의 원천에서 네, 방송인에서 진짜 정치인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 그 여쭤봤어요. 인터뷰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카드는 나온다. 뭐 이 얘기 그렇겠어요. 그래도 차가 나오고 뭐 이런 네. 얘기는 들었어요. 아하.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알파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주수입원이 없는 청년들도 당대표를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만약에 당대표까지 하려면 실은 급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계가 그렇죠. 돼야 되니까. 그게 직업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들의 임원화 뭐 이렇게 가능하려면 급여라는 게 책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치인으로 살려면 정치인으로서의 그렇죠. 급여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게 액수가 얼마 됐든 그게 아마 녹색당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를 좀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어가지고 적어도 뭐 기본소득은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여하튼, 대화해 보겠습니다. 차인쌤 응원하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네. 마돈나님은 네네. 당원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러네요. 네. 자, 알파전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뭐 좀 전에 이주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가장 뜨거운 유행어 청년 아닙니까? 청년.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30 청년 세대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코인, 영끌 코인 투자, 뭐 여러 번 언론 지상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화가 나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다 해서 가상화폐라고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냥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상화폐, 근데 정식 용어로 따서 코인 혹은 가상화폐, 대한화폐에서 도박성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상화폐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건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다에서도 이 비트코인이 활성화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우리 다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뤘었죠. 네, 예전에 최근, 리브라도 했고. 네. 페이스북 리브라도 그렇죠. 했었고. 근데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비트코인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잠깐 왔던 어떤 젊은 친구가 전혀 비트코인을 할 상황이 아닌 친구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할 상황이. 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끌이지.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저한테. 그냥 젊은 너무 세대한테는 당연한 그냥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젊은이들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휴대폰을 키고 카톡을 하듯이 코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카톡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나누듯이 게임을 하듯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럼 언론에서도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고 하는 이제 도치코인. 걔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저 몰라요. 아니, 신문 잘 안 읽는구나. 네네. 제가 신문을 안 읽는구나. 도치코인. 예.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에요? 시바견? 네? 도지가 시바견 아니에요? 시바견인가? 발음도 좀 이상하네. 시바견. 일본. 일본 시바견. 시바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요즘 신문을 안 읽어요. 시바가 예쁜 개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사실 좀 관심을 일부러 두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 도박판 같아가지고. 아사리죠, 아사리. 예. 근데 정부에 대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화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 뭐예요 도대체? 분노가 들끓는다고 알파조님 얘기하셨는데. 분노 들끓었어요. 네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 기재부가 말이죠. 작년 6월에 예고한 대로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위원장이 한술 더 떠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게 불을 지른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4월 말경에 수십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란다. 아주 반정부 투쟁입니다. 이게. 아주 분노의 힘이 느껴지네요. 한 20대, 30대 남자들은 네네.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반정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목에서 막 이 분노가 부글부글. 막 스멀스멀 네네. 부글부글 맞아요. 막 느껴지는데 이 가상화폐 정책을 놓고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형태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막 청년들이 들끓어오르니까 국민의힘이
국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을 제정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가상화폐를 팔아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자는 거였는데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유예하자는 유예법을 제정을. 그러니까 유예법이라는 게 좀 희한해요. 왜냐하면 유예는 찬성은 하는데 좀 이따 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선 뒤에 하자는 뜻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경선 유예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유예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도입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말을 얹은 안 끼면 안 되죠. 또 이재명 지사, 그 민주당 대통령 가장 유력한 후보죠. 이 성난 코인 민심 이게 민심이 이 들끓어오르면 이재명 지사 꼭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난 코인 민심의 화답이라도 하듯 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5월 31일 날 거기에서 국짐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은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1년 유예 이유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호중 우리 여당 원내대표죠. 우리가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당 원내대표. 우리 뭐 국민의당 우리죠. 뭐. 여당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없다. 기재부 편을 지금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우리 코인을 합시다 앞으로. 코인 과세를 놓고 국힘과 이재명 지사가 한 편에 섰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정부 편에 서서 서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많은 이슈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무적 판단을 해서 막 뭔가 이렇게 여론이 큰 소리가 나는 데에서는 국짐은 무조건 이제 그 편을 들면서 정부랑 각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 처음 우리 예전에 방송할 때부터 거부감이 있었던 게 그게 이제 화폐라는 말을 붙였지만 실은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는데 정말 이게 화폐가 맞냐? 저는 그냥 투기 자산인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름도 처음엔 암호화폐였다가 그 다음에 지금 가상화폐로 불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코인이라고 불리다가 뭔가 화폐인 듯 화폐가 아닌 화폐 같은 약간 이런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인 듯 아닌 듯 화폐 같은 이게 그래서 화폐라는 이름을 버리지도 않고 있고 일상적으로 코인이라고 쓰면서 코인도 약간 돈의 기능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딱 그렇게 정체가 도박장에 기계에 넣는 그게 토코인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 토큰이라고도 하고 일부는 토큰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정체가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출발은 화폐였습니다. 그렇죠. 왜 정체성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게 손에 잡히지 않냐면 원래 출발은 화폐였는데 지금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화폐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름을 부를 때도 전자화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비트코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는 전자화폐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자산 이렇게 명칭도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 명칭의 변화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근데 누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든 대상은 또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법정 통화는 아닙니다. 근데 암호화 기술,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가장 정확한 그 규정인 것 같고 신종 기술, 즉 암호화 보안 기술,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여기에다가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기술적 특징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화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호화 기술 플러스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앙 서버나 중앙 관리자의 제어가 없이 개인 간의 직접 접속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의 복제, 공유, 일치화,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술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은 암호 기술이고 데이터를 복제하고 공유하고 일치화시켜내는 이 기술 개인 간 접속으로 중앙에서 중앙 서버에서 안 하고 개인이 그냥 접속만 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분산돼 있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이다. 원장은 이제 기록하는
기록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록지가 전부 내가 거래를 했어. 근데 그 거래가 전부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가 없고 우리들끼리 그냥 내 서버에 맞습니다. 내 거래 내용들이 다 공유되는 이제 그게 복제되는 이 기술을 접목시킨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한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법정 통화 아니고 굉장히 신기술을 신기술. 가지고 만든 통화다. 한 줄 요약해 보자면은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최초의 가상화폐는 저도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생겼죠. 네네 맞습니다. 말고. 예.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인데요. 네. 그 이후로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 네. 리플, 테더, 라이트코인, 에어코인, 대시, 모네로 이름 그렇게 되게 많습니다. 많다. 제트캐시, 퀀텀, 아까 얘기했던 도지코인, 네. 수많은 비트코인의 아류들, 이 아류들을 통칭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아닌 거를 전부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네, 알트가 이제 얼터너티브니까 저희 연구소 이름도 얼터너티브 아닙니까? 대안. 그래서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알트코인. 알겠구나. 이게 대안코인이에요. 대안코인.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네. 자,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를 통칭하여 그냥 알트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역사성이 있는 비트코인이 왕초인가요? 네, 왕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독보적이지. 네, 법정화폐 세계에도 독보적이지. 달러가 기축통화이듯이 네. 이 코인 세계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담당을 하고 이 비트코인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물론 가명입니다. 일본 이름의 가명을 쓰는 일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네. 일본 왜 이름의 이 가명을 이름을 쓰는 썼는지. 예, 그러니까요.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개방한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이름이가 처음에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얘는 분명히 애니메이션 오타쿠일 거다. 수학자였을 거라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인가 네. 막 얘기가 많잖아요, 소문이. 그렇죠. 수학자겠죠. 사토시가 이제 최초로 개발했던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계승한 전문 개발자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개방했으니까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만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비트코인 결제 네트워크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제 비트코인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P2P, person to person, 1대1 방식으로 계속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게 장점인 거고요.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도 없고 환전 비용도 없고 거래 장부를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중앙 서버만 해킹하면 이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해킹과 달리 그러니까 완전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도 불가능한 원천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우위점을 확실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난리였었죠. 이게 나왔을 때. 그렇죠. 이제 장점만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으니까 송금 수수료도 없고 뭐 환전 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되긴 하는데 그렇죠. 발상이 아주 혁명적이죠. 네, 발상이 혁명적이에요. 실제로 혁명적인 발상에서 시작한 화폐 맞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출발은 화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왜 혁명적이냐면 화폐 권력을 민주화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내걸고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두가 다 중앙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혁명적인 이런 그 파괴적 혁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목표를 너무나 근사하고 멋지게 화폐 권력을 민주화하겠다라는 걸 내세웠어요. 전사예요. 전사.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파괴적인 혁신,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라는 기술 혁명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혁명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혁명이네요. 아니 화폐 관련 민주화 이러니까 되게 엄청 거창해 보여요. 엄청 거창한 거예요. 실제로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안화폐로 출발했다. 그래서 그 화폐 권력 민주화라는 혁명적 발상을 가지고 대안화폐로 시작을 했다. 여기서 대안화폐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유일한 법정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통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화폐다. 우리나라의 법정통화 딱 하나 있습니다. 원화이죠. 미국의 유일한 법정통화 달러화.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트코인으로 대신하겠다고 SF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나 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어디 사모아에 누가 앉아 있어도 그냥 비트코인으로 환전 없이 그냥 이렇게 교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세계 통화예요. 전 지구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 통화, 보통 한국가에 하나 있죠. 법정화폐라고 부르는데 이 독점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말 발칙하고 혁명적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대안화폐 모델은 근데 국가 통화에 도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통화 권력, 화폐 권력을 민주화하겠다는 이상적 목표까지 내세웠으니까 어쨌든 되게 거창합니다. 시민들이 근데 왜 거창하냐? 이게 화폐 권력 민주화가 무슨 뜻이냐? 시민들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 통제에서 자유롭다. 그 다음에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화폐 제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어서 2009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막 벌어지던 때입니다. 이때 그 탐욕적인 금융자본 그다음에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막 엄청나게 터져 나올 때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막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부가. 정부 맨날 돈 없다 맨날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이후에도 헬리콥터 머니처럼 지금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하면서 초저금리하고 마이너스 금리하면서 무제한 유동성을 막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을 떠받치면서 자산 가격 지금 폭등을 초래하는 통화 정책이 지금 처음에는 위기 때 대응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일상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예.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 정책이 너무 일상적인 정책이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까지 합세가 됐어요. 통화 정책의 지금까지는 재정 정책에 돈을 막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네. 풀어서 시중에다가 뭐 정신없이 쏟아붓는 정책을 하다가 네. 팬데믹이 오니까 이제 통화 정책에다가 플러스 재정 정책까지 막 돈을 쏟아붓는 이제 이중적으로 돈을 그럼 그 쏟아붓는 돈이 다 어디? 지금 그게 돈이 어디 가고 왜 주식 대중원이로-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아 거죠. 나는 돈이 없냐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자산 시장으로 가서 그렇죠. 코인 시장으로도 가고 네. 주식 시장으로도 가고 부동산 차이가 시장으로도 간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진 세상에. 않죠. 우리 네. 팬데믹 때문에 일을 못 하거나 그 일자리를 네, 잃어버린 네,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진 않아. 일하는 사람이 네, 일하는 네, 소득은 네. 올라가지 자산 소득만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분노들이 이제 막 더 들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런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제 그러니까 국가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인플레이션 오겠다. 이제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금융위기 지나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근본이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막 나가다가 비트코인이 탁 등장하면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정부가 전혀 정반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의지와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서도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인플레 오겠다는 것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일한 법정 화폐인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가 근저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산 시장의 폭등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눈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또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법정 통화의 가치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정 화폐 위기가 바로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대안화폐 모델에 대한 관심, 인기몰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인플레가 되면 다 뭐 사 모아드렸어요. 금을 사 모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금 안 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냥 몰빵해서 젊은이들이 영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런 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비판했던 수많은 좌파들이 있거든요. 그 좌파 진영에서도 비트코인의 화폐 권력 민주화 모델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방송 끝나면 비트코인 지지 방송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직 모르겠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봐야 되는 거겠죠? 시작은 이렇게 아까 제목이 나왔잖아요. 제목이. 네, 하여튼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죠. 지금 제 마음이 항상 방송하면서 팔랑팔랑거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대안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일단 법정화폐 개념부터 이제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정화폐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법정화폐라고 하면 영어로는 legal tender인데 리걸 텐더. 사실 이게 어디 법문이나 어떤 법률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법정화폐는 기능적인 속성을 서술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법률적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공적 사적 채무를 상환하거나 내가 빚을 졌어. 근데 이 빚을 갚을 때 그다음에 기타 금전적인 지불 의무 예를 들면은 세금을 납부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 빚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납부해. 그다음에 벌금을 납부해. 아니면 계약을 이행해. 내가 무슨 누구랑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뭐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일 수도 있고 소비 계약일 수도 있고 물건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계약을 이행할 때 아니면 손해배상에서 돈을 지불해야 될 때 모든 금전적인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여기에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우리가 리걸 텐더 법정화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금전적 거래들 있죠. 여기에 사용될 때 사용되는 그 지불 수단이다. 그래서 법정화폐가 되려면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통화가 유일한 법정화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내려고 했는데 코인 있다고 지금 코인 가져가서 세금 낼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화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가 있어요. 달러가 있어. 미국 달러가 있어. 나 이걸로 세금 낼게요.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법정화폐라 하면 그 국가가 승인하는 유일한 화폐인데,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되는 것, 이 금전적 의무를 지불해도 되는 것, 이제 그건 우리나라에서 달러와는 미국의 법정화폐지 우리나라의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이 그게 법정화폐 개념이 쉽네요. 그냥 뭐 세금 국가가 낼 수 있는 돈?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화폐. 그러니까 세금 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세금 낼 수 MMT에서도 많이 있는 돈. 나오잖아요. MMT가. 근데 이게 국가가 근데 모든 국가가 국가 통화를 갖는 건 법정화폐 하나를 딱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국가 통화가 없는 나라도 있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로화. 네. 그렇죠. 간단한 그렇죠. 1국가 1통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유로화죠. 유로화를 쓰는 나라가 총 19개 국가인데 자국 통화를 포기했죠. 유럽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지금 그게 법정 화폐입니다. 그 유로존이라고 하는 국가는. 근데 이거는 유로존 회원국이 19개라는 뜻인데 유럽 중앙은행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유로화를 법정 통화로 쓰는 나라도 있어요. 코소보하고 몬테네그로. 내전에 일어났던 그렇죠. 근데 곳이네요. 유로존에 가입은 하지는 않았는데 자국 통화 없이 내전에서 이제 나라가 찢어지니까 이때 통화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때 유로화를 도입한 나라들입니다. 유럽 중앙은행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법정화폐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럼 달러화를 국가 통화로 쓰는 법정화폐로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게 에콰도르하고 엘살바도르죠. 엘살바도르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법정화폐로 채용해서 국가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 여기는 그냥 미국이네요. 미국 경제권이네요. 얼마 전에 지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신문에서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된 거죠. 엘살바도르가. 여기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유예법 하자고 했던 왜 비트코인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국가의 법정화폐를 즉 뭐 달러나 유로화를 자국의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민간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랬죠. 여기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근데 비트코인이 기존 이 엘살바도 아까 말씀드린 자국 통화가 없는 나라예요. 네네. 미국 통화를 썼단 말이에요. 네. 이게 법정화폐로 자기 그래서 기존의 법정화폐인 미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과연.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화와 그 다음에 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을 두 개의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살바도르 내에서 우리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세금이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법정화폐가 딱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갚을 수 있다는 뜻이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약간 도박을 하고 있는 정부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는 셈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왜 도박이야? 세금을 받았어.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락하면은 그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가격이 폭등하면은 횡재를 보는 게 되겠죠. 아니 국가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는 건가? 근데 여기 엘살바도르 정부가 좀 문제가 많은 정부인 걸로 알려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거의 도박 정부 될 듯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세상이 내가 봤을 때 좀 정상은 아닌 듯해. 내가 보면은 내가 요즘에 80년대 때 유명했던 영화 중에 살바도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저 봤어요. 네. 나 그거 보고 진짜 저 너무 충격받아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군사구테타 있었을 때 얘기거든요. 우리 저기 뭐 해방 신학하는 네. 천주교 천주교 전사들 다른 얘기 살해당하고. 영화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며칠 동안 저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난 그 영화. 그래요? 저한테는 아직도 그 기억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영화거든요. 살바도르 하면 우리가 늙었긴 늙었다. 네. 이 영화 아는 사람이 저는 들어보기만 하고 아직 못 봤는데 한 30 몇 년 된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살바도르 잊지 못합니다. 네. 충격 먹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그거 듣고 보니까 국가화폐가 아닌 것은 맞네요. 맞죠. 예. 하지만 여러 나라가 합의한 공통의 국가화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또 유럽연합이 커다란 이제 어떤 합중국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합중국 이런 사례가 좀 약간 너무 고루하긴 한데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는 미국 달러화를 법정 통화로 쓴다는 것도 조금 희한했고 제가 듣기에는 또 더 희한한 게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가 되었다라는 네. 건데 전 뭐가 걱정이 되냐면 네. 성공해도 걱정이에요.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좀 어느 정도 만약에 횡재했다 국가가 그러면은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또 엄청 또 이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단위의 도박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한번 횡재하고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신기한 세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특징이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 좀 여전히 의문스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힙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유행에 민감하죠. 유행에 민감하고 또 뭐 하나 유행하면 또 다 우르르 또 몰려들어서 하는데 비트코인 거래도 지금 거의 뭐 청년들이 특히 선생님 이제 알파조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을 상거래에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아직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도 무리인 듯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화폐 권력 민주화를 이제 주창하는 분들은 어차피 뭐 국가가 승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고 비트코인 거래자가 늘어나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고 결국 법정 통화와 경쟁 상대가 되면서 이게 화폐가 되는 거다. 사실상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했죠. 근데 그 기대만큼 실현되고는 있느냐? 아까 살바도르를 빼고는 기대만큼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가상화폐들 모두 일상생활의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는 현재로서는 실패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성공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성공했냐? 불법 행위에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아까 이제 익명성 얘기하셨잖아요. 자금 세탁, 탈세, 재산 은닉, 테러 자금 모금, 사이버 범죄 이런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인신매매, 마약 거래, 인신매매 다 이런 데서 검은 거래에서 많이 쓰이고 최근엔 또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컴퓨터에 심어갖고 그렇죠. 언제까지 돈 안 주면 뭐 맞아요. 그 돈을 뭐로 받는 다음에 얘네들이 비트코인으로 맞아요. 조작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번에 찾아냈잖아. 미국 정부가. 그래요. FBI가 찾아냈잖아. 물론 비트코인 출시 초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평창 그때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 같은 그때 받았어야 돼. 그때 가졌으면 지금 횡재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 일상생활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가격이 쭉 오르고 있는데 이걸 쓰겠어요 누가? 갖고 있지? 그렇죠. 다 갖고 그러니까 있죠. 오히려 지급수단으로 기능이 정지가 되는 다 이런 식의 문제가 묻어두고 있는 거죠. 묻어둬야죠. 쓰면 안 되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아무래도 어떤 화폐가 지급수단으로 가능하려면, 기능하려면은 이 가치족도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물건의 가치는 화폐로 환산이 되고 또 화폐의 가치는 결국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법정화폐 5만 원권이다라고 하면은 그 액면가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갖기 마련인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화폐로서 그 이 큰 결함을 갖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화폐로서 그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큰 결함이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구매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자체가 뭐 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액면가도 없습니다. 아까 그냥 비트코인 보신 적 그 사진 보시면 그냥 이 심볼만 있잖아요. 가격에 액면가가 없어요. 모든 법정화폐는 뭐 1원, 뭐 10원, 1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단위별로 액면가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품하고의 교환 가치로서의 구매력도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뭐 아주 근본이라 치명적인 약점이죠. 화폐로 기능하기에. 그러니까 가치 척도 기능이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1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법정화폐, 국가통화와의 교환 가치를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물건을 사서 이 물건 가격 표시 기능이 없으니까 교환 화폐로서의 가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법정 통화의 교환 가치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 리버티 스탠다드라는 업체가 2009년도 10월쯤에 처음 설립이 돼요. 이때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을 시작을 해야 뭐가 화폐로 기능이 가능할 테니까 누가 깃발을 처음 꽂느냐,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누가 이걸 다느냐의 문제였는데 이때 뉴 리버티 스탠다드라는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1.3 비트코인이 1달러였던 거예요. 1달러가 1.3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여러분들 뭔가 복잡할 것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출 근거. 그거 그냥 누군가 일은 저지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돼요. 내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맞나 틀렸냐 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거 타당해, 설득력 있어. 이제 이걸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가치척도기 얘기할 때. 그때 뭘로 산정 근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계산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아무런 어떤 비교 가치가, 교환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뭘로 계산하면 근거를 비트코인 산정에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으로 해보니까 1.3 비트코인이 1달러였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설득력도 있어요. 이걸 토대로 전 세계에서 이제 비로소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파급력이 있을 줄 알았을까? 기대는 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누군가가 우리가 뭐 경매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누군가 가격을 딱 책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뉴 리버티 스탠다드가 책정한 요 가격이 부터 이제 거래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이제 뉴 리버티 스탠다드 가격을 딱 찍고 거래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래가 일어났어. 그럼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교환할 때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 비트코인을 냈는데 그걸 1.01 1달러를 주고 1.01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가격이 올랐네요. 가격이 오른 거죠. 0.3달러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격은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한번 팔고 사보자라고 했을 때 1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달러를 교환하게 됐는데 그때 요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사는 사람하고 딱 거의 일치가 된 거죠. 그러네요. 거의 1대1, 그러니까 1달러 1 비트코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뉴 리버티 스탠다드가 책정한 것보다 가치가 올랐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몇 개월이 지나서 2010년도 2월에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소가 원형인데요. 만들어지는데 비트코인 마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웹사이트가 시작이 만들어집니다. 개설이 된 포털이 개설이 됩니다. 개인하고 개인들 간의 P2P 거래를 하는 이게 오늘날 비트코인의 이제 최초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플랫폼이 P2P 거래만 개인들만 거래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제가 저번에 TV를 봤더니 TV에 이제 어떤 한 젊은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직업이 이더리움 채굴을 도와주는 대행사야. 근데 이제 보니까 큰 컨테이너 공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더리움 채굴 기계가 수백 개가 쫙 깔려 있어요. 이더리움 채굴 기계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몇 개씩 꼽혀 있는 거 5개에서 10개 꼽혀 있고요. 뚜껑은 열려 있는 컴퓨터예요. 왜냐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수백 개 설치가 돼 있고 열이 많이 나면 이제 컴퓨터 연산이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채굴이 늦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냉방을 하고 환기 시설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게 흐름이. 환기, 냉방 뭐 이런 게 전기 요금이 뭐 무지막지하게 공장 같은 느낌. 네, 공장에 완전히 자기가 공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한 4분의 1 정도 갖고 있고 4분의 3은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대행해서 대행료를 받고 이제 설치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 수리 기사였대. 할만하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컴퓨터 수리하러 갔는데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려 있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그 건 해커가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받겠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이 해커란 애가 이걸 요구한다면 이건 분명히 뜰 거다. 해커 애들은 뭔가 민감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와서 이걸 해봐야겠다. 직업으로 옮겼다는 센스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 그 공장에 돌아가던 수백 개의 채굴기가 눈에 아른거려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게 지금 뭘 하는 짓인가. 또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전기를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니 역시 녹색당 공동대표 후보자 다우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비트코인 채굴 지금 비트코인 계속 그 채굴 곡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비트코인 그 채굴 첫 요금 산정 기준이 전기 요금이었대잖아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 펑펑 쓰는 전기 요금이 생각이 나는 거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만 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엄청나게 쓰고 있는 그 전기를 볼 때 저는 이 가상화폐라는 것에 도저히 동의가 안 가. 그러네. 진짜 가상화폐는 이게 저기 친환경이 아니네 전혀. 반환경. 친환경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러네. 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 전기 요금을 기준으로 첫 거래가 1비트코인에 1달러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거의 뭐라 그러지? 억대로 투자했다가 뭐 100억대로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나올만 해요. 네,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한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일을 한대요. 왜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심심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다. 이게 남자분인데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한대요 일을. 제가 아까 두 분이 대화하실 때 잠깐 인터넷에 쳐봤더니 가격이 오늘 가격이 1비트코인에 38,000달러예요. 아니 1비트코인이 1달러였었는데 38,000달러. 그러면 38,000배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뻥이 아니구나. 저 진짜 지난달에 그 얘기 들었고. 뻥 아니지. 7억인가를 넣었는데 700억을 벌었다 그래.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랬는데. 100배는 말도 안 돼. 뭐 우스운 거죠. 그 우스운 거네요,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이게 물론 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르면 수요가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진짜 영끌할 만하다. 청년도 그렇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폭들, 범죄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뭐 거래가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또 이게 사기 범죄 또 많이 생겼고 해킹을 당해서 그랬더니 이제 가격이 막 등락을 거듭했는데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 2013년 11월에 988달러까지 올랐다가 해킹, 뭐 사기, 자금 세탁 이런 이제 구설수가 오르니까 확 가격이 떨어져 갖고 2015년 하반기에 한 200달러까지 주저앉았었어요. 네네. 또 주저앉으면 다시 오르는 게 원래 상식 아닙니까 시장에.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7년 1월에 1,000달러를 돌파.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 16,000달러를 이제까지 올랐다가 다시 가격이 폭락해서 3,000달러로 떨어졌다가
근데 너무 그 등폭 이게 네. 너무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호시절을 만나게 된 게 바로 이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2021년에 들어갔고 갑자기 네. 폭등을 해서 4월 달에 63,200달러까지 찍습니다. 최고점. 어마어마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점 대비 절반 수준인 3만 달러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러고 있습니다. 6만 달러를 넘기도 했네요. 아, 네. 한 비트코인 하나가 1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최고점이 7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천만 원이 넘으니까. 저는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원래 궁금한 건 조금씩 해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샀었어야 돼.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최근에 그 쿠팡이츠 배달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거 다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도 난리를 쳐갖고 몇 년 전에 아주 쌀 때예요. 네네. 한 몇만 원 정도 아마 사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우리 건가? 유프로님도 비트코인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팔았어?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이렇게 좀 버벅거릴 때 이렇게 컴퓨터를 포맷해서 갈아엎잖아요. 그때 네네네. 갈아엎었어? 갈아엎어버린 거야. 그러면 없는 게 그래서 돼버려요. 원릿이 사라졌어. 어머. 그래갖고 이게 지금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에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어마어마한 돈일 것 같아. 짓이야.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비트코인 전문가가 계시면 요 원릿을 지운 거를 혹시 살릴 수 있는지 네, 저한테 혹시 전화를 해주시면 전에 우리 좋은 방송할 일에 때 쓰겠습니다. 아니 방송할 때 유프로님도 그랬잖아. 네. 유프로님도 그거 좀 봐야 되니까 샀다고 막 음. 그때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요프로도 아마 어디다 뒀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네. 보통 이제 볼펜도 어디에 뒀는지 모르시는 분인데 전자지갑이 네. 자기 네. 키가 있거든요. 근데 키가 그 어디다 키를 키를 어디다 뒀는지 그 모르겠어요. 키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이 내가 비트코인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하. 이게 어디에 우리 저기 뭐 중앙 서버에 그 저장이 있는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나한테만 네. 저장이 돼 있는데 나는 접속할 수 있는 그 키가 있어야 돼요. 전자키가. 근데 이 전자키가 굉장히 긴데 그래도 잊어버릴 그 내가 잊어버리면 저- 만약에 잊어버리잖아요. 못 네. 찾아요. 왜냐 내가- 그 아무도 이걸 갖고 있지 않기 내가 때문에. 적었던 기억은 나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적어놔야 돼, 그거. 비상금 어디다 숨겨놨는데 근데- 숨겨놓은 곳을 까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잘 둔 것일수록 잘 둔 적었던 것일수록 기억은 있잖아요. 나는데 어디에 적어뒀는지 그렇지. 근데 모르겠어. 언젠가 나오겠지. 근데 뭐 이제 언젠가 그거 안 나오겠지. 가지고 만약에 그는 그래서 이 전자키는 나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 누구도 접속이 불가능. 이건 진짜 이게 해킹이 안 되는 거. 이 암호화 기술이 오. 이게 해킹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해킹도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만약에 잊어먹었다? 뭐 당연히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잊어먹었다 그럼 못 찾는 거죠. 아니 근데 6만까지 올라갔다가 네. 반토막 났으면 네. 그때 당시에 막 빚까지 져가지고 산 사람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청와대 청원을 한 거지 이제. 그렇지. 아하.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네. 우리 차이선이 네. 얘기했던 것처럼 네. 소위 말하는 다크넷 있잖아요. 다크넷. 검은 거래. 네. 검은 거래나 탈세 목적,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재산 은닉 수요하고 네. 개인의 이 투자 혹은 투기 그러니까 합세해서 만들어낸 결과인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는 진짜 그 검은 거래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예전에는 그 사건 기억나세요? 마늘밭에다 돈 숨어뒀지. 숨겨놓고 있잖아. 되게 무식하게 현금을 그러니까. 검은 돈을 그렇게 네. 묻어놨던 게 있는데 이제는 근데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이쪽으로 하면 갈아탄 되네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갈아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그래서 이 그쪽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 이게 이제 지금 그 어마무시하잖아요. 내가 잠정치 이런 것들 계산해서 나오고 전 세계 인신매매, 마약 거래 이런 수요들 한번 다 생각해 보죠. 거기다가 그 재산 은닉해가지고 탈세하려고 하는 그 돈까지 하면 어마무시한 돈들이 일단 수요가 있고 거기에 개인의 투자까지 이제 올라탔다. 이게 이제 가격 폭을 계속 나왔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럼 가격은 왜 폭락했을까? 아까 2013년도에 궁금해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거의 $1,000까지 갔다가 그때 떨어지고 2007년도에 한 번 또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 제공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래요? 중국 정부입니다. 역시 중국.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네네. 거래 규제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아. 그러면서 단속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때마다 이게 가격 폭락의 촉발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왜 그런 이 중국 정부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 그 중국 정부가 단속에 딱 나서면은 전 세계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코인 거래 시장에
폭탄급의 폭발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폭삭 망하는군요. 그냥 가벼운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폭탄급 폭발력이 왜 그런가요?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중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채굴국인 것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추정치이긴 한데 어쨌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대한금융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금융을 오늘은 다 대안이야. 저도 되게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기 이 센터 금융센터에 나오는 보고서들이나 우리도 대안이잖아요. 네, 다 대안이야. 그래서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의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어쩔 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추정치가 전 세계 절반을 넘는다는 70, 80%가 중국에서 채굴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 왜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중에서도 44%가 중국의 서부, 그러니까 소수민족 스촨성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네이멍구. 되게 의외인데 이쪽에서 주로 왜요? 왜 채굴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그 전기요금이 워낙 싸서. 나중에 아마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전기요금 때문에 싸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전 세계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동네 전기요금이 중국 내에서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수력 발전도 하고 이게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스촨성에는 삼엽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력 발전 이 전기료가 좀 싸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멍구 이런 데는 소수민족 거주지니까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뭐든지 중국이 하면 여파가 크네요. 중국 사람들이 크로와상에 맛들여갖고 프랑스 버터 가격이 팍 올랐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 진짜. 난리도 아니야. 인구의 힘이다. 인구의 힘. 중국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중국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고 중국이 돼지고기를 누구나 먹기 시작하고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 세상이 시작이 막 출렁출렁거려. 그러니까요. 중국이 비건을 하면 진짜 재밌겠다. 비건하면 그럼 소 저기 그러면 채소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채소 가격 근데 채소는 길러 먹기가 쉽잖아.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근데 더 빨리 기르려고 환경 오염을 더 시킬 수도 있지. 물론이요. 중국이 뭘 하면 안 돼. 그리고 소만큼은 안 기를 소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 소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뭐 소고기를 안 먹는달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중국을 이용해서 뭐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동안에 정말 고기가 없어서 풀밖에 안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굉장히 비난한 국가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가 지금 금덩이 같은 그런 존재.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수준인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먹겠다고 하는 건데 그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건 이제 그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이 생기면 이제 그 친환경 플러스 이제 고기 수요를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뭐 미국이나 유럽도 고기 수요가 막 엄청나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거 뭐 중국 보고 뭐 갑자기 마음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가상화폐 단속을 좀 해왔는데 그러면 중국 말고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정부는 이 코인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은 거래 범죄 행위는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래는 방치해도 건드리지 않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범죄 행위에 사용되니까 그것만 단속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독일은 2013년부터 코인 거래에서 얻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본 수익으로 이득으로 간주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지 약간 조금 의문인데요. 사실은 뭐 처음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 알죠. 근데 그러니까 선진국은 거래는 인정하면서 과세는 진작부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자금 세탁 방지위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세도 안 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단속도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둘 다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서 선진국을 따라서 자금 세탁 관련 규제도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방안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 가상화폐라는 게
이 투기 수단은 되겠지만 결국 화폐가 될 수는 없죠.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폐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비트코인처럼 말씀하신 하루가 뭐 다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큰 폭으로 등락을 하면 지급 수단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화폐 단위가 갖는 구매력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1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 넘다가 지금 4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면 무슨 차를 하나 살 수 있나? 1 비트코인으로. 수소차가 7천만 원이거든요. 넥소가 7천만 원 넘어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수소 원래 가격은 그 그렇습니다. 넥소가 수소차 넥소가 이제 7천만 원이었는데 그거 못 사고 지금 이제 4천만 원짜리밖에 못 사는 거죠. 이제 하루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화폐로서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다.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소비하는 사람은 바보죠, 멍청이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한꺼번에 이제 뭐 지를 수는 있는데 그게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그러니까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빨리 써버리는 게 빨리 이제 써버리는 게 이득이겠죠.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빚을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채무자는 비트코인으로 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절대 비트코인으로 안 갚으려고 할 테고.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절대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니까는 이 빚을 갚는 수단으로 이쪽 저쪽이 이해가 완전히 상반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격이 오늘 내일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하루에 뭐 20-30% 뭐 이런 것도 뭐 허다하고. 어쨌든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빚을 갚든 뭐 지급수단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대안화폐 구상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루아침에 횡재를 할 수 있는 투기 대상으로 이게 비트코인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아무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오늘 가격은 막 등락하는데 10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 이 가치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좀 길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듯이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10년 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2-3배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다 믿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모르는 거야. 주식은 내가 어떤 기업이 10년 후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 더 위험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되려면은 가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 안정적으로. 근데 그것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도 안 돼. 교환 수단도 안 돼. 즉 화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치 저장 수단도 있죠. 그다음에 교환 수단도 있죠. 가치 척도 수단도 있는데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 하루가 다르게 널뛰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이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게 거래 차익을 노린 고위험 고수익 도박성 투자를 유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판돈 키워가지고 막 이게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사람들이 꼬인단 말이에요. 검은 거래 이외에 가상화폐는 현실에서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투자금이 모이는 것도 이 가치의 불안정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되려면은 이후에 계속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 불안정성으로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불안정성이 또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투기적 투자인 거죠. 그래서 하루 1분 1초 하루 가격 변동성이 높을수록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으니까. 1분 투자에서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네네. 1분마다 가격이 막 변하니까 1초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런 그 투기성 투자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에 100만 원 하다가 1분 만에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어. 그럼 판돈 더 키워야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판돈을 늘릴수록 일확천금의 횡재가 딴 거 못 할 것 같아. 이거 계속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 회전율도 엄청 높은 거예요. 1초마다 가격이 막 변하니까 회전율도 높고 가격 변동성도 높으니까 이 도박성 투기의 유인이 엄청난 데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허상인 거 알면서도 투자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초에 혁명적인 대안화폐 구상은 진작에 사라지고 없어졌고 도박성 투기하고 검은 거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아니 저랑 정말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일을 거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을 거의 안 해. 근데 사람들 맨날 걱정해. 야 너는 도대체 뭐 어떻게 뭘 먹고 사냐. 근데 이 친구 항상 하는 게 주식과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망했어.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계속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맨날 굴려요. 그래서 생활비 정도 나오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매일 뭐 하는 거야? 제가 걔를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누나 많이 잃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잃었어. 그럼 이제 그만둘 때구나. 그랬더니 걔도 본전은 찾았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한 달에 200 정도를 어떻게든 굴려서 버는 거예요. 나 연락에 이래서 200 버는데 걔 근데 거기다 내가 한심하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코인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주식 시장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코인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투자를 해서 한 달에 200 정도의 수익이 나오니까 굳이 일을 안 하는 거 일을 해도 200 죽어라고 뼈 빠지게 일해도 200 그렇지 않아도 200이야. 그러니까 안 하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영끌이 정말 이해가 됐었어요. 이해가 되지. 뭐하러 일해? 알바해서 200만 원 노예처럼 일해도 돈을 200만 원 못 버는데. 무슨 프랜차이즈 이런 데 가가지고 하려고 최저임금에도 200만 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200만 원 그거 벌려면 엄청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2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굳이 이 젊은 친구들이 뭐하러 노예처럼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겠습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좀 슬슬 우리가 좀 결론으로 이제 치달아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방송 제목이 이게 있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제목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했구나. 이게 비운의 가상화폐. 비운을 거기다 붙였죠. 비운의 가상화폐 대안화폐에서 도박성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다라는 건데 정말 쭉 들어보니까 이해가 완전히 됩니다. 시작은 참 창대했으나 끝은 막 이상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화폐민주화로부터 시작해서 혁명적인 화폐민주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화폐 권력을 민주화한다. 아나키즘, 분권주의, 분권적 민주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인민들한테 화폐 권력을 다 돌려주는 거. 책을 막 읽고 그랬는데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었어.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작이 창대했는데 근데 끝이 도박성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끌을 해서 주식을 사고 또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를 사는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느 수준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수치를 좀 보니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4대 거래소인데 이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4개죠. 가입자 수가 요 4개에 있는 게 5월 3일 기준으로 587만 3천 명입니다. 여기에도 못 끼고 있네. 2021년 1월에 184만 명밖에 안 됐는데 불과 올해 4개월 만에 424만 명 7천 명이 올해 늘어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확 따라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냄비에 확 그냥 알루미늄. 그래서 2020년 1월에 104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반 전이죠. 작년 한 해 동안은 겨우 80만 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는 한 해가 다 반도 안 지나갔는데 400만 명 이상이 늘어난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투자금도 늘었겠죠.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군요. 신규 유입액이 2020년 1월에 1조 원이었는데 2020년이 끝나던 12월에는 3.9조 원이 됐고 올해 1월은 6.9조 원을 돌파한 다음에 4월에는 33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신규 투자자 수도 투자금도 모두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1인당 평균 투자금은 약 400만 원으로 소액입니다. 이게 영끌 가능한 평균 액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1일 거래 대금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 대금을 합친 금액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그만큼 열심히 사고 팔고 네. 사고 팔고 한다는 소리. 네. 소액인데 그러니까요. 사고 팔고 하니까는 거래 어마무시한 팔고 거죠. 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친구 그렇잖아요. 하루 표정이 종일 잘하고 일어나서 그거 보고 이제 그거 보면서 자고. 네. 아 근데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게 밤에 자기가 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자동으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앱이 맞아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앱을 깔아서 놓으면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그 기계가 로봇이 알아서 그 투자를 하게 광고 하는 것도 떠요. 있어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이러면서 셀 뭐 이러면서 하나 나와요. 예. 이제 편히 주무세요. 편하게 자는 화면이 딱 나와요. 너무 좋아. 나 너무 알아서 팔아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게 예. 나왔으니까 이게 이게 오르는 것 같으면 알아서 팔아주는구나. 필요는 발명이 어머니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게 어. 돈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런 앱이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나와버리는 거지.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수요가 있겠어요. 밤에 잘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 그때 되면은 미국 아니, 시장이 우리- 밤낮하고 바뀌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우리가요. 대비해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쓰잖아. 어,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쓰기도 하고, 뭐 가사 활동을 하면서 쓰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24시간을 쓰잖아요. 자고. 근데 온라인의 세상에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의미가 없죠. 24시간의 시간을 이게 코인 오르냐 내리냐 이거 투자 가지고 이게 신경을 쓴다는 게 너무 슬픈 기계가 것 나왔잖아. 같아. 이제는 이제 기계가 밤에 이제는 자는 기계가- 동안에 미국 그래. 시장이 열리면은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투자.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최적화된 앱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거 너무 못하거든 그런 거를. 우리나라 거래소 네. 주식 시장은 있잖아요. 딱 거래소 시장이 열리는 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낮 시간에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기 그렇죠. 쉬면 근데 이제 되니까. 장외 시장이라는 게 네네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거래 시장이 딱 정해져 있고 있는데 여기는 뭐 24시간 대박이다 진짜. 돌아갑니다. 어쨌든. 예, 하여튼 차인쌤 설명을 들어보자 하니 2021년에는 진짜 한국의 영끌 코인 투자 강풍이 불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 투기 열풍 속에서 알파조님 얘기하셨듯이 중국 정부의 금지 조치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난리가 났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은 지금 막 그 연초에 막 4개월 만에 뭐 400 몇십만 명의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된 거잖아요. 뭐 다른 투자자들 거래소까지 합치면은 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이 코인 가격이 중국 정부가 정말 강력한 금지 조치를 딱 때려가지고 고점 대비 지금 40% 이상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살 때 코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의 말 한마디에 이 시장이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근데 중국 정부는 일단 쳤어요. 중국 정부가 이 입장을 바꿀 거라고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정말 중국 땅에서는 가상화폐 코인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어떤 가격 상승 동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엘살바도르가 하니까 또 가격이 오르는 시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영끌 젊은 청년 세대들이 코인 시장에 집중적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거의 한 500만 명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낭패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진짜. 막 갑자기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너무 급등을 했는데 이 막 한참 날아오르는 이 소한테 들소 있잖아요. 들소에 등에 올라탄 사람들은 지금 떨어질 때 정신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낭패를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 그 청원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신규 입금액의 한 80~90%가 바로 출금이 돼요. 폭락을 해도 돈은 끊임없이 돌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어마무시한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해도 거래소는 일단 거래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면은 더 팔죠. 자주 뭐 사고 팔고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더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거래소 수익은. 제가 아는 분이 그 거래소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하루에 돈이 너무 많이 거래소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거래소는 세금을 내죠?
거래소도 이제 지금 거래소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게 거니까. 그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예 거래소도 세금을 안 내고 지금 아예 런치코 이러고 있단 말이야? 뭐냐면은 이쪽 거래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말도 그리고 자금 결제 서비스를 또 돈 버는 사람 또 있어요. 자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송금 수수료를 벌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가 KT 네네. 그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K뱅크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환전을 하고 환전을 한다는 뜻이거든. 출금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환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출금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그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하니까 은행은 또 이제 송금 수수료를 엄청나게 벌어댑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뭐 이제 이게 하락 장세니까 손실을 많이 봤을 텐데 네. 거래소와 은행은 이득을 보는 공식이 이 코인 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반복되죠. 예전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 거품이 있을 때 은행은 돈 번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공식이 여기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된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어디다 터뜨리겠어요? 정부에다 터뜨리고 정부한테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가 잘한 건 없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다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었네요. 이게 정부가 막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처럼 우리나라는 거래소를 폐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 직거래를 금지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은 다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이제 요 세 개 부처가 사실은 담당 부처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늘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다. 이런 입장을 늘 얘기를 했고 그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위험 경고도 해왔어요.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위험을 경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인 거래가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거래가 안 줄거든요. 맞아요. 안 줄어들어요. 더 막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람들은 이걸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둘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도박이고 허상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도박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화폐로서 가상화폐 미래는 없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이제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우리 도박하면은요. 왜 흔한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은 일단 고스톱을 칠 줄 알아야 되고 하우스를 가야 되고 경찰에 걸리면은 또 안 되고 이런 위험이 있고 또 아니면 그 뭐 빠찡코 같은 거 하려면 강원랜드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매일 그냥 집에 휴대폰으로 자면서도 앱이해주고 그리고 누구도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아. 얼마나 좋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는 없어도 코인 투자가 뭐 하루아침에 사라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알파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생각나는데 올해 3월이었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드는 회사죠. 공모를 했잖아요. 이제 공모주 청약을 이제 했는데 총 금액이 1.5조였습니다. 근데 그 공모에 64조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 많네요. 균등 배정 방식을 했는데도 증거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64조나 들어오니까 아니 1조 5조 만들어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조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4조가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기록을 깼거든요. 그래서 한 주도 못 받은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경제신문에서 이러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투자할 곳이 없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공모주 청약한다니까 이것도 영끌해서 또 공모주 청약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빌려갖고. 어쨌건 간에 이제 뭐 알파조 말대로 도박은 인류 역사상 항상 존재했고 뭐 늘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국민들 중 상당수가 매일 도박 얘기를 하고 매일 맞아요. 주가와 코인 가격 등락을 부동산 더 심하고 비트코인 카페에 모여갖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게 한국 역사에서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 문제다. 이게 사회 문제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박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다. 이게 아마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저는 교훈을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여기 되지 심리 않을까. 상태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죠. 모두 다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죠 사회적 일종의 사회적 중독 같은 건데.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이거 도박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중독 뭐 이런 중독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이 금지돼 있으니까 마약 중독이라는 게 이 서양 세계처럼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는 아닌데 뭐 은밀히 굉장히 마약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일상적인 약간 중독, 사회적 중독 현상은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 병리 현상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개인으로 연끌 투자를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탓하거나 뭐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힐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병리 현상인 거는 맞아요. 집단 현상으로서는 병리 현상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중독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세대가 젊은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청년 때 한때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뭐 정규직으로 일해서 그리고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일정적인 소득을 경험한 경험들이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취직할 수 있었던.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펙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실패부터 경험하니까 아예 소득 무인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아니었을까 이런 게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슬프고 이 사회가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집단적인 사회 병리 현상이에요.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 비트코인 한다는 젊은 친구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아이가 이제 만나러 왔던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실은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얘기,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비트코인 당연히 해야죠. 요즘 안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약간 이것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제가 하면 나도 하고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가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한번 유행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코인도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 친구들 중에 어른들 중에 만약에 코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전 물어보지는 않는데 너도 코인하니 물어보지는 않는데 했어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걔네들은 약간 도덕적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나 이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하지? 수 있어. 네, 그렇게 해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진짜. 근데 이게 하여튼 병리 현상까지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600만 명이 했던 젊은 친구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이 현상을 어떻게 완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일단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웃긴 기대지만 중국 정부에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문을 차단을 했고요. 네네네. 선진국 정부들도 이쪽 부분으로 규제는 좀 더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불법 거래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재밌겠다. 아까 우리 얘기하던 중에 이제 이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찬희쌤이 녹색당 공동대표 뭐 공약으로 하든가 그래서 적어도 녹색당 당원 젊은 당원들은 청년 당원들은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청년 당원의 어떤 그런 녹색당 당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뭐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 중국의 그 채굴장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이 전기 요금이 저렴한 지역에 밀집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중국이 단속을 해서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냥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딴 데로 갔죠. 딴 데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사막에 간 거예요. 사막으로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에는 태양광 발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지금 거의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다 이제 미국 땅으로 이전을 해서 태양광 발전을 가지고 지금 태양열판도 공해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생활했으면 전기로 써야지 그거를 근데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쓰면 그러니까 안 제가 되죠. 봤을 때는 뭐 탄소세하고 이 탄소 가격 규제 있잖아요. 이거 정말 강화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저기 그래픽 카드 가격 폭등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올랐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한 3배 올랐어요. 3배. 삼성 저도 장난 아니에요. 하니까 너무 3배 이상 올라가지고 못 샀는데 안 샀는데 그 가격으로 주고 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마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무지막지 돈 벌었잖아요. 반도체 관련 업체들. 이거 다 이거랑 관계 있어요. 관계 엄청나게 많습니다. 컴퓨터 엄청 사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오늘 끝이 없네.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하튼 저는
오늘 이렇다 방송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많은 문제 의식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뭐 할지 말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저희 또 기회가 되면 또 좀 우리가 또 한번 이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네. 싶은 얘기들이 너무 네, 많은데요. 네. 예, 비트코인. 자, 도박으로 전락한 비트코인. 마누라 한번 사보시고 나중에 저요? 다음에 지금 못 체험담을 사. 체험담을. 4천만 원이야 하나에. 그렇지. 근데 뭐 이게 0.1, 0.01 이렇게 못 사나? 아, 뭐 그런 것도 살 수 네,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안 네, 해봐서. 네. 근데 저기 뭐야 네. 그 다른 거 사야지 뭐. 네. 그러면 도지코인을 하여튼 사든지.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늘 이제 네. 뭐 이게 정리하는 시간에 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직전에 그 기사를 본 게 해외에 상장된 코인이 60달러짜리면은 그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60달러짜리면은 그게 하루 아침에 0원이 됐답니다. 영혼이 됐어요. 영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코인 런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코인 봤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건 해보고 하지 마. 아니 그런 건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해서 네. 돈을 벌고 뭐 잃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저같이 일상생활을 살던 사람이 네. 비트코인을 사면서 앱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제가 그래서 해봤다니까 몇 년 전에. 얼마나 들여다보고 그 24시간 중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간을 내가 얼마나 쓰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샘플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연구가 없나 모르겠네. 마누라 보기 힘들겠구나. 아니,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일단 네, 저기 저렴한 코인이 많다니까 비트코인 저렴한 거 게 많아요. 아니라니까. 자, 두 선생님 저 꼬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렇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